탁월해요. 이거는 유기물, 이제 뭐지? 생물과 유기물인데 227쪽에 보면 그거 좀 나누시는 것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중형 동물군 정도, 진드기, 톡톡이, 그 다음에 그 정도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중형 동물, 동물에서 중형 동물군, 그 다음에 대형은 뭐야? 뭐 거미, 노랭이, 지렁이 이런 게 다 대형이고요. 그다음에 지렁이요, 대형이. 네, 지렁이도 개미도 대형이에요 다. 진드기, 톡톡이 정도 돼야지 중형이라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226쪽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거기 보면 다 요약해 돼 있어. 네? 질소 고정하는 게 뭐예요? 네 번째 줄. 조류나 리조금속들은 대기 중에 질소를 고정하여 식물에 양분을 공급한다. 그다음에 액토마이체스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항생 물질까지 이제 생성한다.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한 난균관 아시죠? 피티움. 그다음에 파이토토라, 그다음에 푸사리움 이런 게 이제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병인데 피티움 뭐예요? 난균관. 세포벽이 없는 다액 세포, 그죠? 뿌리역병. 무성생식일 때 유주포자를 만들어내는 피티움, 이거는 이제 뿌리역병. 그다음에 푸사리움은 이제 그 시드름병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이런 거는 병원균의 활성을 억제한다. 그다음에 이런 거는 생장 촉진 호르몬까지 분비해. 바실러스 이런 거는 그게 이제 요게 다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한 유기물은 양이온 교환과 pH 완충 능력을 향상시키고 토양의 입단 형성을 촉진함으로써 통기성과 배수성을 높여준다. 따라서 토양 유기물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토양의 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유기물이 토양 미생물도 활성시키고 양이온 교환 능력도 해주고 완충 능력도 향상시킨다. 이런 내용이고요. 쭉 넘어가서 뭐 지렁이 뭐 났다고 그러는데, 지렁이 234쪽에 보면 눈블리시데라는 게 있어요. 눈블리시다에라고 있었는데 둘째 줄 234쪽 여기는 이제 뭐 여러 종류가 있고, 붉은색을 띠는 토양 표면에 사는 게 눈블리쿠스 테라스트리스라는 게 있고, 핑크풀을 하는 게 알로로보 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 종류가 있다. 그다음에 지렁이는 입단화 시킨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먹는 양은 자신의 몸무게의 2에서 30배에 해당된다. 그래서 토지 뭐 경지 1헥타르당 50에서 1000 메가그램으로 1.25에서 25년 동안 이제 지렁이의 소화기관을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양이 이렇게 통과를 한대요. 지렁이가 배설하는 걸 분변토라고 그러는데, 분변토는 입단을 형성시킨다. 235쪽 세 번째 줄, 지렁이는 질소, 인, 황 등의 함량이 적은 유기물을 동화하여 체내에 축적하기 때문에 지렁이의 사체는 쉽게 분해되어 식물의 영양분으로 다시 이용한다. 지렁이가 사는 거 환경 조건 뭐 습한 데인데 과습한 데는 또 싫어하는 거예요. 유기물이 분해되지 않는 거에서는 지렁이가 어떻게 돼요? 분해된 유기물을 시용은 진해물 개체를 증식시킨다. 그래서 분해되지 않는 걸 좋아해요. 신선한 거. 그 다음에 pH는 5.5에서 8.5 사이에 많고, 칼슘을 좋아하고, 몰리졸 토양에 좋고, 스포도줄에는 없고, 10도 부근에서 왕성하고, 뭐 그런 게 있고, 과단 암모늄 대질소는 개체를 감소하고, 농약 쓰면 없어지고, 경작해도 없어지고, 뭐 그런 거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236쪽 선충이 있습니다. 선충의 특징은 우리 그 토양선충이 있거든요. 이거는
밀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림 위에 보면 미생물 개체들이 밀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미생물 개체들의 밀도. 미생물들을 하는 거고. 이거 우리 이제 병리 시간에 배웠는데 236쪽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식균성 선충은 뾰족한 탐침을 가지고 있어 사상균의 세포벽을 뚫어 세균의 물질을 섭취하고 식도는 물질을 빨아들인다. 그 밑에 초식성 선충 일반적으로 NOCK 녹과 함께 길고 강력한 탐침을 가지고 있으며 식도와 중앙관은 탐침과 마디를 통하여 나무의 뿌리로부터 물질을 빨아들인다. 초식성 선충은 그 식도가 되게 길어요. 몸에 3분의 2 뭐 있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37쪽에는 선충은 식균성도 있고 초식성도 있고 균을 먹는 선충이 있어요. 그 다음에 풀을 먹는 것도 있고 포식성, 잡식성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우리 배웠어요. 뭐냐면 병리에서 그림 세 번째 기생성 선충인 멜로이도진 속은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가장 중요한 식물 기생자로서 토마토, 담배 등과 같이 경제적인 중요한 작물의 뿌리에 혹을 유발하여 피해를 주는 게 뭐예요? 멜로이도진. 네, 멜로이도진. 네. 이게 병리 시간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밑에 보면 식균성도 있어요. 식균성도 있어서 아펠란추스 아베나 이거는 우리 리족토니아 솔라리를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사상균. 리족토니아 솔라리는 뭐예요? 모잘록병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피티움, 푸사리움, 리족토나 솔라리. 리족토나 솔라리는 1번 다액이다, 단액이다. 네? 리족토니아는 불안정균 아니에요? 불안정균이니까 단액이죠, 단액. 예. 불안정균도 격벽이 있어요. 그래서 단액이에요. 1회 때 났는데 이게 피티움하고 리족토니아는 뭐 단액이다, 다액이다 뭐 이렇게 났는데 이거 틀린 거죠. 왜냐하면 피티움은 난균광이기 때문에 다액이지만 리족토니아는 불안정균이기 때문에 격벽이 있어서 단액균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걸 잡아먹는 게 아펠란추스 아베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건 뭐 병리에서 다 했던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238쪽 조류라는 게 있어요. 조류 특징은 뭐예요? 미생물의 토양 조류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하여 광합성을 한다. 그 다음에 유기물을 생성함으로써 대기로부터 많은 이산화탄소를 제거하고 산소를 풍부하게 한다. 이런 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입단을 개선해 준다. 녹조류의 모나스 이거는 뭐 입단을 시켜준다 이런 거고 알아두시면 되고 조류하고 사상균이 플러스되면 지유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지유류도 유기물을 분비해 갖고 토양 풍화에 기여를 한다. 조류는 탄소 함유를 합성해서 광합성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도 그 다음에 질소인 칼리 같은 영양원이 많아지면 이게 적조 현상 뭐 이런 게 나타나요. 녹조라 때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240쪽 사상균 넘어가겠습니다. 사상 병리에서 다 한 거니까 그냥 수박 겉핥기 넘어가겠습니다. 종속 영양생물이에요. 그죠? 사상균은 1번 원핵생물이다, 진핵생물이다. 사상균. 예? 진핵이죠. 진핵. 예. 고등균이에요. 사상균은. 그래서 진핵생물로서 진핵이라는 거는 진화된 핵이라고 그래서 핵막이 있는 거예요. 그 경막과 성막 사이에 그 다 핵막이 있고 제대로 된 핵을 갖추기 때문에 진핵생물이라고 그러고요. 호기성이지만은
이산화탄소 많은 데서 산성인 데서도 잘 견딘다. 사상균은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요. 241쪽에 보시면 분해자 역할을 한다. 사상균은 두 번째 줄 그런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균균군으로 가겠습니다. 균균군 241쪽 밑에 균균군은 사상균뿌리다. 균균군은 공생이다. 왜? 탄수화물을 식물에서부터 얻고, 균균군은 수분이나 양분 같은 거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식물의 5에서 10%를 균균군에게 제공한대요. 탄수화물을 광합성한 거를. 근데 공생이다. 균균군은 공생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그게 중요하고요. 242쪽 다 중요해요. 뭐 식물이 못하는 거 10배 정도의 양분 흡수를 가진다. 인산,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게 인산 흡수도 좋아한다. 염류, 독성 같은 걸 흡수 억제한다. 한 발에도 저항성을 높여주는 게 뭐예요? 강하게 하는 게 균균이다. 그 다음에 항생 물질을 생성한다. 그다음에 선충 같은 게 이제 못 들어오게 병원성 균과 경합한다. 입단화를 시킨다. 그런데 내생균과 외생균으로 나눈다. 외생균군은 뭐 소나무, 자작나무, 너도감나무, 참나무, 감비, 전나무 이런 데서 많이 자라는데, 이거는 피층의 세포벽은 침입하지 않는다. 피층의 주변에서만, 바깥에서만 하는 게 외생균이고, 내생균군은 피층까지 이제 침투하는 거예요. 243쪽에 가면은, 그죠? 피층까지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양분도 전달해주고 낭상체 같은 걸 만들어요. 낭상체는 양분을 저장한다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244쪽 가면은 뭐 여러 번 얘기한 건데, 거기 보면은 안 만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거요? 십자화학과 8번째 정도 되나요? 균균을 형성되지 않는 작물로는 244쪽 배추, 겨자, 카놀라, 브로콜리, 사탕무, 근대, 시금치. 이게 십자학과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만들지 않고, 그것도 그 밑에 AM균군은 척박한 토양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의 인산 및 기타 양분을 흡수시킨다. 계속 균군은 인산에 대한 걸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콩과 식물에서는 질소의 흡수도 이제 도와준다. 이렇게 내시면 돼요. 방성균이 있습니다. 방성균은 244쪽 밑에 방성균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곰팡이하고 세균하고의 중간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거는 세포 핵이 없는 원핵 생물이래요. 그 다음에 세균 같은 경우는 양성 그람, 양성 음성으로 나누잖아요. 그래서 양성균 같은 경우는 이제 보라색을 띠고 있거든요. 세포벽에 그 염색을 해보면 양성균 보라색이 나는데, 이게 양성을 띈다. 이거 방성균은. 그래 뭐 거기 보시면 뭐 땅에 냄새 나는 액토노마이체스 있고 오델리퍼, 액토노마이체스 오델리퍼가 이제 흙냄새 나는 거고, 방성균은 호기성이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245쪽 중요한 게 뭐예요? 네 번째 줄 프랭키아라고 배웠어요. 그죠? 수목생리할 때 질소 고정하는 게 있는데, 리조뷴도 하지만은 프랭키아도 한다. 오리나무, 뭐 쌀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다 이제 프랭키아잖아요. 보리수 같은 거. 쌀이는 아닌가 보다. 쌀이는 아니고 뭐 보리수, 그 다음에 뭐죠? 오리나무 이런 거는 프랭키아라는 그 균, 방성균이 질소 고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 네 번째 줄 그거 아시면 되고, 프랭키아도 리조뷴처럼 질소 고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스트레프토마이체스는 방성균은 항생물질을 생성한다. 세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균 같은 거는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일단 246쪽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나누는 거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화학 종속이냐, 광합성 자급이냐, 화학 자급이냐 이렇게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탄소원을 유기물로 하고 에너지를 유기물로 하는 게 이제 화학 종속인데, 탄소원이라는 건 뭐예요? 광합성 할 때 CO2로 탄소원으로 하잖아요. 비출을 하는 게 이제 그 조류들인데, 이거는 이제 광합성 자급이고, 종속 같은 경우는 유기물로 해서 세균, 부생성, 뭐 공생, 아조토박터, 리조비움 이런 게 다 화학 종속이에요.
화학 종속이라는 게 뭐예요? 에너지를 어디 식물에서 얻는 거고 탄소를 갖고 탄소는 유기물을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줄 아셔야 되고요. 질소 순환 중요하죠. 질소 순환. 그래서 24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소 순환은 뭐냐면 암모늄이 아까 산소를 만나서 질산화되는 게 이제 질산화라고 그래요. 질산화, 산화. 그때 이제 두 단계를 걸치는데 첫 때는 이제 아질산으로 되는 과정이 있죠, 그죠? 처음에는 NO2로 됐다가 NO3로 되는데 이거 NO2로 되는 거를 그 암모니아 산화균 거기에 관여되는 거 니트로소 모나스, 니트로소 코코스, 니트로소 스피라. 두 번째는 아질산균이라고 그래요.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두 가지. 암모니아 산화균, 아질산 산화균. 니트로박터, 니트로시스티스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암모늄이 아질산으로 됐다. 아질산이 질산으로 되는 거를 질산화라고 그래요. 질산화. 그 다음에 탈질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죠. 환원 상태에서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거. 네. 그래서 이제 관여하는 미생물은 뭐 슈도모나스, 바실러스, 마이크로코커스, 어크로모박터 이런 게 있는데 아까 질산이 풍부해야 되고 그죠? 그 질산화 되려면 질산 자체가 풍부해야 되고 온도는 25에서 35고 pH가 중성이고 산소가 부족할 때 10% 미만일 때 이런 탈질 작용이 많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질소 고정균이 있어요. 4번. 거기 보면은 단생질소, 공생질소. 단독으로 하는 거는 당연히 단생질소인데 249쪽에 보면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조토박터 그 정도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호기성 세균이다. 단생 질소 고정이다. 호기성이다. 호기성 세균이다.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뭐 크로스티디움 있어요. 중간에 이런 건 뭐 이제 혐기성이다. 산소가 없어도 잘 저기 하는 거다. 질소 고정을 할 수 있는 단독 세균이다. 시간 나면 거기 뭐 조금씩 바실러스 뭐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생질소 규정은 일반 이제 그 수목에 많이 있는 건데 콩과식물과 공생하면서 질소를 고정한다. 리조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1회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질소 고정 뭐 그런 개념 알아두는 게 있고 그 다음에 250쪽에 이제 여기 밑에 맨 밑에 공식을 보시면 이 공식은 뭐 다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어떻게 균균군이 어떻게 질소 고정을 시키는 건가 한 거거든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이제 들여갖고 12개의 ATP를 이제 들여갖고 이제 에너지를 써서 2개의 암모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질소 하나로 갖고 암모늄 몇 개요? 2개를 만든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림, 그거를 한번 시간 나시는 대로 보셔요. 어떻게 하나. 뿌리털에 붙어갖고 감염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뿌리옥 만들어서 그 박테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호흡을 해갖고 이게 암모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고 인산 가형 250쪽 251쪽 거기 인산질 비료에 대해서 인산 가용화 균이라고 그랬어요. 인산 가용화 시킨 거 중요하죠. 그래서 시용한 인산질 비율을 작물이 흡수하기 전에 60에서 80%가 토양에 존재하는 철, 알루미늄, 칼슘과 결합해서 불용성인 거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이 불용화된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불용화된 인산을 용해하는 인산 가용화균이 있다. 근데 이건 좀 다 외워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균균군 있어요. 균균군.
균근금. 저기 해야 되겠다. 254쪽 거 밑에 보면 근권이라고 있어요. 뿌리 밑에 무시겔이라는 거 있잖아요. 밑에서부터 네 번째, 뿌리에서 분배되는 분자량이 큰 점액질 무시는 뿌리 신장에 도움을 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며 독성 물질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고 미생물에게는 좋은 서식처를 제공한다. 뿌리의 점액에 미생물과 점투가 섞여 있는 것을 무시겔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미생물하고 뿌리의 점액이 합쳐져서 무시겔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입단도 시키고 뭐 지금 독성도 이제 보호해준다 이런 거고요. 255쪽 밑에 거기 보면은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나요. 리조뵼과 아족토박터, 아조스필리움은 질소 고정력이 아까 강하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바실러스는 뭐요? 지베렐린이에요. 이제 호르몬, 인돌 아세틱 애시드 이런 건 뭐요? 다 호르몬이죠. IAE 해갖고 인돌 아세틱은 이제 옥신이고 지베렐린 앞에 있는 지베렐린 엑시드는 지베렐린이에요. 이거는 생장 촉진 호르몬을 생성한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네 번째 또 슈도모나스라는 게 있는데 이거 철을 결합하는 시데로포아라는 물질을 생성해서 병원균으로부터 철분 뭐 이렇게 떼어낸다. 그래서 생장 촉진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어렵죠 이거는. 근데 이게 날지 안 날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제 262쪽에 가시면 돼요. 식물체에 뭐 어떤 게 있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있는데 펙틴이 있어요. 펙틴은 맨 왼줄. 펙틴은 식물체의 세포벽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물질이다. 펙틴. 그 다음에 리그닌이 있어요. 리그닌은 식물이 클수록 이제 막 되잖아요. 리그닌이 그래서 이거 이제 부시키는 거 있잖아요. 리그닌까지 이제 부를 시키면 백색 부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리그닌인데 리그닌은 성숙할수록 이제 많이 이제 이게 분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물질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분해가 저항성이 제일 큰 게 어떤 거예요? 리그닌이라는 물질이다. 이 리그닌은 분해가 되지 않지만은 미생물과 이제 화학적인 결합을 해서 부식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전분이 있습니다. 전분은 이제 저장하는 거예요. 탄수화물 광합성화해서 저장하는 물질을 이제 전분이라고 하면 돼. 그거를 이제 구분할 줄 알아셔야 되고요. 이제 그 유기물 중에서 이제 CN율이 가장 중요해요. 그죠? CN율은 264쪽 밑에서부터 쭉 있어요. CN율. 중요해요. CN율. CN율은 엄청 중요한데 이제 CN율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산림 토양과 작물 토양을 이제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산림 토양, 작물 토양. 근데 CN율은 뭐예요?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죠. 전체 비율. 그런데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지 적당한 거예요? 20에서 30%가 적당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컸다. 그럼 뭐가 C가 많아요. 그러니까 고정화, 유기물이 된다는 건 뭐예요? 산소가 여러 개가 뭉쳐갖고 유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정화가 돼요. 유기물화, 고정화 이렇게 표현해요. 고정화, 유기물화 이렇게. 반면에 질소가 많아요. 이게 떨어졌어요. 20, 무기화. 30. 무기화. 그러니까 이제 분해가 잘 되겠죠. 무기화. 공중에 이제 이거 없어지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예요. 무기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저긴데 산림 토양하고 작물 토양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항상 나와. CN율. 그죠? CN율 안 나오는 게 없어요. 봐요. 그러면 CN율을 산림 토양에서 CN율이 높은 토양은 어떤 게 되는데요? 산림이다 1번, 2번 작물 토양이다. 네? 작물. 강조하는데 계속 이거는 딱 하나를 고정시켜요.
산림 토양은 뭐가 많아요? 유기물, 낙엽이 많아요. 네. 낙엽이 많아. 낙엽이 많다는 건 탄소가 많은 거예요. 그죠? 어느 형태를 띈 탄소로 구성된 게. 그러니까 산림 토양이 낮겠죠, 그죠? 작물 토양은 아니 이게 높죠. 이게 높겠죠. 예, 산림 토양이 낙엽을 생각했어요. 낙엽, 유기물. 그 CN율이 높다. 산림 토양은. 작물은 낮다. 맞겠죠, 그죠? 없으니까 낙엽을 기준으로 하라고 했죠, 그죠? 산림 토양의 CN율은 높다. 시험에 항상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화렵수하고 침엽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침엽, 화렵 비교해요. 어느 게 높아요? 화렵이 높이. 네? 화렵이 높이 CN. 침엽수의 톱밥이 제일 높아요. 지금 보면 어디 있냐면 아니 지금 톱밥으로 치니까 이제 침엽수가 높은 거죠. 그거 보면은 260중 맨 위에 보면 어떻게? 다시 여기 침엽 한렵수의 톱밥으로 나오는데 네? 266페이지. 가문비 가문비나무 나무의 톱밥. 침엽수예요. 침엽수 높아요. 더 그죠? 침엽수가 더 높고 화렵수는 낮아요. CN율이 왜? 유기물이 단단히 뭉쳐 있기 때문에 침엽수가 지질 같은 것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분해도 더 침엽수가 더 안 돼요. 침엽수 여기 톱밥으로 나와 있지만 문제는 침엽수, 화렵수 이렇게 나와요. 톱밥으로 뭐 비교해도 좋지만 절대 그렇게 나오지 않고 1회 때도 나왔어요. 이게 지문 중에. 그러니까 뭐예요? 낙엽을 갖고 이제 CN율 할 때는 산림 토양 이거 할 때는 낙엽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침엽수, 화렵수, CN율을 물어봤을 때는 이제 침엽수가 높다. 900인가 되죠. 600. 네. 화렵수는 이게 400, 이게 600 정도 돼요. 엄청 높은 거예요. 네. 그 침엽수가 훨씬 더 높아. 부패도 더 안 되겠죠. 응? 높은 게 CN율이 높은 게 N이 적으니까 이게 C만 높고 그래서 침엽수가 더 부패도 안 된다. 썩지도 않는다. 이런 거 이제 차이를 예를 들고 작물 무슨 이제 벼 같은 거는 한 80, 뭐 이런 게 돼요.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박테리아, 사상균 뭐 이런 거 되게 적죠. 음식물 쓰레기가 음식물 같은 게 잘 썩는 게 막 하루만 놔둬도 막 썩는 게 뭐예요? CN율이 낮기 때문에 금방 부패해버린 거예요. 무기화되는 거예요. 막 냄새나고 그러는 게 CN율이 낮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개념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 CN율이 산림 토양.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까 CEC를 다시 돌아가겠어요. 작물 토양, 산림 토양. 전번에 한 건데 산림 토양. 처음에 시작할 때 CEC를 물어봐요. CEC. 이거는 CN율 물어봤고 이 낙엽 때문에 산림 토양이 높은 거예요. CEC는 어떤 게 더 큰가요? 산림 토양, 작물 토양. 작물. 그렇죠. 뭐냐면 CEC를 물어보면 CN을 물어볼 때는 CN율 물어볼 때는 낙엽을 생각하시고 머릿속으로 CEC를 물어볼 때는 뭐예요? 점토를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점토가 많은 토양일수록 CEC가 높은 거예요. 그죠? 점토를 기준으로 무조건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작물 토양이 높고 이건 낮은 거예요. 그죠? 이거는 높고 낮은 거예요. 작물 토양은 높다. 점토가 많기 때문에 살리면 모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CEC가 비교하는 게 이런 거예요. 탄지라고 반대되는 거죠. 탄지락은 또 틀린 거예요. 탄지락은 틀린 거지. CEC는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고 CN율은 무기화가 되느냐 유기화가 되는 건데 뭐 반대로 생각하면 그거보다도 아무튼 이 기준을 낙엽을 산림 토양은 낙엽이 있기 때문에 CN율이 높다. 그 다음에 CEC는 점토가 적기 때문에 낮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pH 같은 건 어떻게 돼요? pH. 탄지 높으면 pH는 어떻게 될까요? pH는 작물. 그 전에 살림이 낮다. 살림을 높고 살림이 낮고 살림 낮아. 살림이 낮다. pH는 뭐를 기준으로 해야 되겠어요? pH. 살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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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낮지. 왜 높을까요? 살림이.
아니 일단 뭐 pH pH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네. 토양 반응이라고 그랬어요. 토양 네, 반응. 네. 반응 생각하셔야지. 네. 떠올려야지. 그러니까 탄질이 높으면은 이게 그거랑 연결하지 말라니까.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 그거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어쨌든 그거 연관 안 해. 아니. 연관하면 안 돼, 절대. 그게 산성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탄질이 높으면. 그게 산성화가 되면은 pH가 낮아지는 거지. 개념을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pH는 토양과 pH는 뭐예요? 아까 네. 얘기했죠. 네. 토양 반응이라고 생각했죠. 네. 반응. 네. 반응. 그죠? 그럼 뭐를 생각해야 되겠어요? 낙엽이 쌓인다. 낙엽하고 이제 생각 같이 해야 돼요. 낙엽이 쌓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첫 시간에 생성할 때, 토양 생성할 때 부식은 1번, 부식은 이게 강산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죠? pH가 뭐라고 그랬어요? 강산성. 강산성. 예. 한산성을 띈다고 그랬잖아요. 부식. 보식이 예. 그 낙엽이 쌓여 있어. 그러니까 이제 낙엽층이 있잖아. 그 산성 토양 할 때 했죠. L, 리브, 잎사귀, 그다음에 퍼먼트, 저기 발효된 층, 그다음에 H, 흉년층, 낙엽층이 이렇게 생성이 돼서 강산성을 띄어요. 이제 저기는 그럼 당연히 산림 토양이 높겠지. pH가 낮지. 낮지요. 다시 됐어요. 뭐를 생각하느냐? 낙엽, 유기물을 생각해. 또 pH를 할 때 유기물을 생각하시라는 얘기지. 기준을 잡으셔. 유기물은 강산성이다 생각하죠. 처음에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와 모더, 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I, E, A 작소층에서는 I 미부식된 거, 산림통에서 L이라고 표시했고 중간 부식된 거 E, 그 다음에 중간 부식된 거 저기 퍼먼트에서 발효층 이거는 A 완전히 성숙된 층 H는 뭐예요? 휴민 부식이 완전히 썩으면 휴민이라고 했어요. 휴민은 강산성이다. 그러니까 산림 토양은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연관을 다시 시키셔야 된다는 얘기지. 다시 하면은 이 꼭 나와요. 이거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산림 토양 그 중요하니까 CN율 물어보면 낙엽을 생각해. 아 산에 낙엽이 많이 있으니까 CN율이 높겠다 생각하시는 거고. CC는 점토가 별로 없기 때문에 CC는 낮다. pH는 뭐예요? 네, 산성이기 때문에 낙엽이 쌓여서 부패해서 강산성을 띠고 있다. 그래서 산림 토양은 낮다. 강수는 높고. 이렇게 비교를 하셔야 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세 가지만 시험에 잘 나. 그거 pH, CC, CNU. 나머지 많죠. 물리성, 뭐 배수, 뭐 통기 이런 건 다 아실 수도 있죠. 산림 토양이 모래가 많기 때문에 통기성도 좋고 배수 능력은 뭐야? 점토가 많은 작물 토양이 많고 좋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어려운 거지. CN, CC, pH 이런 게 난다는 얘기지. 쉬운 건 안 나지 절대. 그죠? 이런 게 난다. 산림 토양하고 이렇게. 그리고 강산성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IEA, LFH 휴민은 이제 되게 부식을 이제 하려고 CN율은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하 질소 현상 아시죠? 기하 질소 기하 현상 아시는 거죠? 네. 그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미부숙된 거를 토양에 넣었어. 미부숙된 거. 부숙이 완전히 안 된 이런 거를 넣었어요. 그러면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 기준을 어디로 보여요? 나무를 생각하신 나무. 네. 나무를 이제 나무를 생각하면 뿌리가 있을 거고 이거 미부숙을 넣었어요.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아까 CNU를 생각하시면 모든 생물체는 CN율로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CN율. 그러니까 적당히 질소도 있어야 되고 적당히 탄소도 있어야지 유기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여기 이제 미생물들이 많아. 항상 미생물을 생각해. 토양하면 미생물. 왜? 호흡을 하고 뭐 먹을 것도 찾고 그래야 돼. 미생물이 엄청 많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많아요. 미생물이 토양에. 근데 미부숙한 거 거름을 뒀어.
썩지 않은 거를.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나. 나무 측에서 봤을 때 그래요. 승목의 승명에서 봤을 때. 왜? 리브스를 넣었으면 질소도 아니야 이게 유기물도 질소가 필요해요. 그죠? 질소 필요하고 아니 이 미생물도 질소 필요하고 수목도 질소가 필요해. 그죠? 적당한 20에서 30 정도는 가져야 되잖아. 자기 갖고 있는 유기물 중에서. 근데 이 리브스를 내면은 미생물부터 먹어. 적은데 미생물부터 먹으니까 이 식물 측에서는 자기가 먹을 질소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 자기까지 올 저기 질소가 없잖아. 그래서 이거 질소 기하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 그러니까 생각할 때 이거는 미생물도 있어서 그렇다. 그 다음에 토양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 이제 이거랑 문제가 틀린 건데 토양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어. 왜 많아요? 이산화탄소가 토양 중에는. 그러니까 미생물이 호흡하고 또 뿌리도 호흡하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그죠? 그런 거를 연관시켜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요. 산림 토양은 라면을 보고 CNU, pH, CC 이렇게 낙엽 생각하시고 구식된 거 생각하시고 그런 거 CNU 지금 CNU 하다가 그러고 여기 뭐 순서는 있는데 아까 침엽수가 많다 더 침엽수가 더 잘 안 썩는다 그죠? CN율이 높기 때문에 잘 안 썩어요. 그런 문제도 2회 때 났었고요. 좀 넘어가시면 이것도 해야 되겠다. 273쪽 이거 했었나요? 부식을 이제 부식에 대해서 이제 넘어갈게요. 토양에 이제 부식이 있어요. 근데 부식도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부식이 있다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부식을 갖다 이제 녹여봐요. 여기 뭐로 녹여요? 알칼리 용액으로 추출한다고 이제 녹여보는 거예요. NaOH라는 게 이게 이제 알칼리잖아요, 그죠? 강한 알칼리로 녹여봐요. 그럼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어요. 이제 구분을 해요, 그죠? 이때 안 녹아 알칼리로 했어요. 뭐예요? 부식회예요. 부식회. 아까 얘기한 부식후민 되겠어요. 휴민. 부식회는 휴민이라고 했어요. 휴민. 그죠? 강산성. 부식회. 휴민. 그죠? 이건 이제 고농도겠죠? 안 녹으니까 알칼리도. 고농도, 고분자, 고농도 이렇게. 고분자끼리 단단히 묶여있기 때문에 녹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거는 이쪽으로 녹는 거예요. 녹는 게 있는데, 녹는 거를 갖고 다시 또 녹여봐. 뭘로다가요? pH가 1 정도는 아주 강한 강산성이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녹여봐. 그러면 녹는 게 있고 또 안 녹는 게 있어요. 그죠? 녹는 게 있고 안 녹는 게 있어. 녹는 거는 불부산 이렇게 뜻이에요. 불부산. 안 녹아. 그건 부식산 이렇게 뜻이에요. 부식산. 이래서 이거 잘 녹는 건 뭐예요? 저분자 되겠죠. 저분자. 아까 이게 안 녹는 건 고분자지만 이거는 분자가 저분자, 고분자 이거는 약간 분자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엮여져 있는 게 아니고 저분자로 해서 잘 녹는다. 중간인 건 부식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녹일 때 안 녹는 거를 침전이라고 책에 계속 나와요. 침전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침전된다. 그러면 뭐예요? 강알칼리에 침전된다. 안 녹았어요. 그럼 부식산 이렇게 뜻이하고. 그 중간중간에 그 용어들이 다 그런 용어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까지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일단 227쪽 그 문제 쉬운 문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277쪽 노트 5-10이에요. 계산 문제는 위에를 차라리 계산하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만약 토양의 부식이 5%와
점토가 95% 함유되어 있다면 부식에서 유래된 건 CC는 얼마고 이 토양의 CC는 얼마인가 물어봤어요. CC를 갖고 있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점토. 부식도 CC를 갖고 있어요. 그냥 곱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보면 220을 이제 부식의 CC는 뭐예요? 220이 몰씩 킬로그램이니까 220에다가 프로테지가 0.05 5%니까 0.05로 곱해서 11, 15가 됐고, 그 다음에 점토 같은 경우는 20C몰인데 거기에 95% 곱해서 하니까 19C몰이 됐어요. 그래서 다 더하니까 CC가 30C몰C가 됐는데, 여기서 토양의 유기물은 5%이지만 토양 전체의 CC는 얼마야? 37%가 유기물이 담당한다. 그 정도로 유기물이 점토보다 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C9R 했죠. CC도 크고 이렇게 C도 크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부식이 더 엄청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를 이제 문제로 풀어본 거고, 그럼 왜 이렇게 완충 능력도 크고 부식이 큰 거냐? 그 밑에 이제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1회 때 놨던 거고, 쭉 읽어보시면 맨 밑에 이제 결론, 이제 한 중간부터 해볼게요. 부식은 토양 pH 변화에 완충 작용을 한다. 그리고 유기물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RCO-와 두 가지 형태를 함유하고 있어요. 유기물은. 화학식 잘 알아두세요. RCO-와 NH3 플러스로 되겠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강산성에 들어가면 이게 뭐예요? RCO-가 H와 결합해서 RCOOH로 돼서 이제 이렇게 고정화 시켜버리고, 또 알칼리 쪽에 들어가면 RNH3 플러스가 OH와 결합해서 또 RNH2 플러스 H2O가 되어서 토양의 pH의 급격한 변화를 감소시킨다. 이래서 두 가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완충 능력이 큰 거예요. 부식이 두 가지 역할을 이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식은 또 어떤 점이 있냐면은 질소라든가 인이라든가 황 같은 걸 공급해줘요. 그죠? 그 유기물 그 속에 들어있는 게 그런 많잖아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인산질 비료하고 퇴비를 같이 섞었을 때 어떻게 돼요? 그게 서로 반응을 유기물 분해할 때 이제 산의 작용에 의해서 가용화를 증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이 고정된 칼슘하고 그거를 이제 분해를 했더니 5개의 칼슘하고 뭐 화학식은 안 해워도 이렇게 붙어있던 인에 붙어있던 게 유기물이 이제 분해될 때 산의 작용이 이제 산이 이제 8개의 산이 수소잖아요. 그게 작용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이 인에 붙어 있다가 언제 알칼리 있을 때 붙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고정된다고 그랬잖아. 칼슘이 인에. 그런데 이 산이 작용해서 떨어뜨려 버려. 그래서 칼슘이 이제 나오는 거지. 그래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고 그 밑에가 더 제일 중요해요. 부식은 알루미늄, 구리, 납 등과 킬레이트 결합을 형성하거나 독성 유기물을 흡착함으로써 그 독성을 경감시킨다. 어떻게 해요? 부식은 나쁜 거를 흡착을 시켜버려. 킬레이트를 어떻게 단단하게 묶어버려. 그래서 못쓰게 독성을 발휘 못하게 이렇게 해놓은 게 부식의 특징이에요. 부식이 시험에 꼭 나는 거고요. 이런 원리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 태비도 나오는데 나올지 모르겠어요. 태비 시간 나시면 태비 이런 거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비옥도 하겠습니다. 비옥도는 이제 다 외우셔야 되는, 뭐 이해도 해야 되고 그런데 283쪽에 보면 필수 식물 영양소 있죠. 그 시험에 나왔던 건데 정의 필수 영양소 네 번째 줄 정의와 특징에 보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소는 전적으로 무기물의 형태인 것이 특징이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85쪽 16 필수 영양소 노트 6-1 16가지 다량, 미량 다 알아두셔야 해요.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칼륨, 칼슘, 마그네슘, 황이 이제 다량 원소고요. 철, 아연, 붕소, 구리, 망간, 몰리브덴, 염소. 이건 안 낼래야 안 낼 수가 없죠.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죠? 다량이냐 미량이냐 이렇게 꼭 물어봐요, 그죠?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 이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거 말고도 자연계에서 존재하지만 흡수제는 뭐 P2O5 요런 것도 이제 존재한다. 그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86쪽 중요합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하죠. 이거 안 중요한, 여기서 한 문제 꼭 남, 한두 문제. 그 비무기성은 뭐예요? CHO가 비무기성이 되겠어요. 그죠? 비무기성 CH. 무기성이 무기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죠? 비무기성. 나머지는 다 무기성인데 1차 영양소의 특징은 뭐가 있어요? 1회 때 낳는 건데 그 밑에 보시면 주에 보시면 1차 영양소는 식물이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양에서 결핍되기 쉬운 특성을 갖고 있다. 작물이 많이 필요하는 거예요. 3대 영양소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토양에 식물이 많이 원하기 때문에 결핍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3대 영양소로 해놓은 거예요. NPK. 그 다음에 2차 영양소는 뭐예요? 식물이 다양 요구하지만 토양에 많이 있기 때문에 결핍될 우려가 낮은 그룹이다. 그래서 2차 영양소는 칼슘, 마그네슘, 황이다.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돼요. 1차, 2차 나누셔야 되고 나머지 미량 원소가 있어요. 미량 원소 다 나누시고 그 옆에 맨 오른쪽에 있는 거 기능하는 거 있잖아요. 다 할 수 없으니까 다 이해를 하시고 가야 돼.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한번 질소하고 인만 해보고 가겠습니다. 질소는 아미노산, 단백질, 핵산, 효소의 구성 요소다. 이는 뭐예요? 흡수 형태가 에너지 저장 공급이다. ATP가 끝에 있는 게 P가 인산이라는 게, 인산이 3개가 붙어 있거든요. 하나를 떼서 이제 에너지를 쓰고 그러면 ADP가 돼요. ATP. 그래서 다시 붙으면 인이 붙으면 ATP가 됐다.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게 이제 에너지가 떨어져 나갔다가 에너지가 다시 흡수하고 이러는 형태가 ATP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그 흡수 형태는 다 알아두셔야 돼요. 질소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형태로 돼요. NO3 마이너스도 있고 NH4 플러스 두 가지 형태고, 이는 그냥 전화로 이제 다 흡수하고. 음으로 되는 게 뭐 있어요? 몰리브덴, 붕소, 염소. 그러니까 몰리브덴, 붕소, 염소가 흡수 형태가 마이너스로 흡수한다. 꼭 중요해요. 그거는 꼭 알아두셔야 되고. 287쪽에 한번 쭉 보세요. 영양소에 대한 거, 뭐 구성, 뭐 예를 들어서 CHONSP 이거는 뭐예요? 핵산을 이룬다,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고, 뭐 역할 다 아셔야 돼요. 이해 다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는 게 뭐예요? 아까 계속 산화 환원 얘기했는데. 철하고 구리하고 몰리브덴을 생각하셔요. 망간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량 원소, 미량 원소 뭐 이제 나누는 거 아시죠? 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289쪽 밑에 보면 그 단위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1%는 100분의 1이고 ppm은 100만 분의 1이에요. 그래서 1%는 만 ppm이 된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토양의 용액, 노가 있는 것 293쪽 토양 용액 중에 이제 노가 있는 게 있어요. 밑에서부터 열째 토양 용액 중에 존재하는 양이온은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등이고, 일반적으로 제일 이제 녹아 있는 양이 많은 게 뭐예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순이다. 음이온은요. 그다음에 질산, 황산, 염소. 그다음에 이는 가장 낮은 존재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다음에 294쪽 1회 때 시험에 났던 거예요. 영양소
뿌리가 흡수하는데 세 가지로 흡수를 해요. 직접 찾아 나서는 걸 뭐라고 그래요? 뿌리 차단. 예. 그 다음에 집단류가 있고 또 확산이 있고 그래요. 좀 구분을 하셔야 되겠죠. 뿌리 차단 직접 찾아 나서야 되니까. 그런데 뿌리 차단은 실제로 뭐 거의 없다. 주로 하는 게 뭐예요? 집단류하고 확산이다. 집단류는 물의 대류 현상으로 확산과 대비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물이 한쪽으로 증산작용에 의해서 이제 포텐셜 전번에 얘기했죠. 포텐셜 얘기했었죠. 그죠? 수분 포텐셜 다 이해하시라고 그랬는데 뭐예요?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집단류인데 그런 형성이 돼 갖고 가는 게 흡단류인데 그 농도에 의해서 좌우된다. 그런 집단류를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확산이 있어요. 296조 확산은 이제 뭐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막 이렇게 높은 데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막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걸 확산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주로 확산은 인산과 칼륨이 많이 들어간다. 확산은 K하고 P다. 확산은 K하고 P다. 인산과 칼륨이다. 확산으로 많이 되는 거 인산과 칼륨과 인산 알아두셔야 되고 확산의 순서를 또 묻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6-6이 그 표거든요. 단지 그러지 말고요. 토양에서 이온의 확산 계수가 가장 큰 게 뭐예요? 토양에서 이온의 확산 계수가 제일 큰 거. 확산 계수 토양에서. 토양 물이 위에는 물이 있고요. 밑에는 토양이 있어요. 그죠? 물하고 토양하고 좀 틀리거든요. 확산 계수가. 전번에 염소 얘기했지 않았어요? 가동률이 제일 큰 거가 염소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그 표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날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토양에서 이온 확산이 제일 많이 되는 건 염소가 되겠어요. 염소. 거기 보면 밑에서 두 번째 줄 제일 크죠. 숫자가. 토양에서는 뭐예요? 토양에서는 그렇고 물에서는 칼륨이 제일 크죠. 칼륨. 그죠? 물은 칼륨. 근데 너무 복잡하니까 애우지 마시고 그냥 확산은 뭐 칼륨, 인산 정도가 높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복잡하죠. 어렵죠. 그 다음에 아까 질소 고정은 다 했어요. 그죠? 단독 질소, 공정 고정은 다 했고 307쪽에 이제 탈질하고는 좀 틀린 게 있어요. 희산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질소가 중요하잖아요. 식물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게 질소 비료인데 이게 이제 이 암모늄 형태로 공기 중으로 이제 손실되는 거를 희산이라고 해요. 307조. 아까는 질산이 환원 상태에서 날아가는 걸 탈질이라고 그랬는데 307쪽 밑에서 네 번째 줄 암모늄 상태로 질소가 암모늄 상태 건조할 때 질소 상태로 손실되는 현상을 뭐래? 희산이라고 그러잖아요. 희산. 그렇죠? 그래서 요소 비료를 뿌렸을 때 맨 밑에 줄부터 308쪽 위에 쪽까지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요소 비료를 뿌렸을 때 더운 날 희산이 돼버린다. 기체가 돼서 날아가는 걸 희산. 아까 환원 상태에서 질소가 날아가는 걸 탈질.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는 희산. 희산이 일어나는 현상은 pH가 7 이상 그 식 밑에 온도가 높고 건조할 때 일어난다. 탄산칼슘이 많을 때 석회질 토양에서 잘 일어난다. 그래서 요소 비료를 화학식을 잘 보셔야 돼요. 요소 비료는 뭐예요? 맨 왼줄 있죠. NH4 가루하고 2 CO3. 예. 이게 요소 비료의 화학식이에요. 요소 비료를 왜 애우시라고 그럴까요? 처음에 잘 나기 때문에 그 요소 비료 비유. 요소 비료를 줬을 때 희산 작용이 많이 온도가 높고 탄산칼슘이 많기 때문에 이제 희산이 잘 일어난다. 요소 비료
그래서 310쪽에 있습니다. 310쪽 질소질 비료. 요소는 질소 함량이 몇 프로 있어요? 310쪽 표에 45%. 시험에 이제 날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질소질 비료. 예를 들어서 내가 질소가 100kg이 필요해요. 100kg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소는 몇 킬로그램을 넣어야 100kg 질소를 만들 수 있을까요? 217kg가. 예, 이건 나눠지면 되잖아요. 뭐냐면 요소의 그 질소 함량을 알아야 돼요. 45%, 나 46% 정도 되거든요. 나눠줘야지, 그죠? 프로를. 그러면 요소를 몇 킬로 해야지 질소가 100kg를 만들 수 있나? 이런 문제 나올 수 있겠죠. 쭉 나와요, 이거 이 프로를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야 되지, 그죠? 이걸 주어지진 않아요, 절대, 그죠? 0.45를 나눠줘요, 그죠? 0.45. 그러면 200 얼마 나오겠어요? 200 얼마? 요소 200 얼마를 뿌려야지 그 중에 45%가 있어요. 214는 214? 야, 이 정도 나. 계산할 수 있겠죠. 다른 건 안 해보시더라도 요소만큼은 45%라는 거 시험에 자주 나와요. 비료를 만들 때. 그러면 0.45로 나눠주면은 그 만들 수 있겠죠. 요소를 214를 넣어야지 겨우 그 안에 45% 들어있으니까 100kg를 만들 수 있다. 그런 건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질소, 비료 중에서 그렇고 비료 그 종류만 해도 알아야겠죠. 부르는 문제 나와. 우리나라의 들지류 저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뭐예요? 비료 공정이 있는 거, 황산암모늄, 요소, 염암모늄, 질산암모늄, 석회질소, 암모니아수 이런 게 우리나라 공정에 있는 거예요. 비료 종류도 이렇게만 나오죠. 둘, 넷, 6개만 나와요. 그 다음에 요소는 속효성이다. 그 밑에 이제 표 밑에 두 번째 줄 그런 것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인으로 넘어가겠어요. 인은 311쪽에 인이 있는데 인은 인해석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한 거 불용성이 잘 된다. 인은 다른 거하고 찰싹 달라붙는다. 312쪽 pH가 2에서 7일 때 H2PO4-로 존재한다. 그 그림 위에 그 다음에 pH 7에서 13은 뭐예요? HPO4 이거 안 나올 데가 없어요, 그죠? 형태 인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맨 밑에 그 칼슘 포스페이트라고 그래갖고 뭐예요? 알칼리일 때는 칼슘하고 붙어버려요. 313초 산성일 때는 철과 알루미늄하고 붙어버린다. 붙어버린다는 건 뭐 못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가용화 시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저기 유기물 같은 거, 부식 같은 걸 주면은 그게 아까 그런 걸 가용화 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다 이런 거 막 중요해요. 그 다음에 316쪽 보면 비료 종류 다 아셔야 돼요. 5개. 과인선석계, 중과인선석계, 용성인비, 용과린, 토마스인비 이럴 때 나왔어요. 과인선석계는 어떻게 만들어요? 황산 처리한다. 중과인선산은 인산으로 처리한다. 용성인비는 인광성을 용해시킨다. 이런 용어를 설명한 게 있었어요. 나올런지 안 나올런지는 모르겠고 317쪽에 칼륨. 칼륨은 어디? 일라이트계에 있었죠. 2대1 광물 중에서 일라이트가 있었어요. 2대1인데 비팽창형이다. 그 그림 6-16에 보면 2대1 사이에 그 저기가 있잖아요. 칼륨이 그 기저막 사이에 칼륨이 붙어 있잖아요. 그 일라이트에는 많다 얘기죠. 그래서 뭐 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뭐 배군모 이게 펠드스페라가 장석이고요. 오토크라제가 정장석, 마이크로린이 미사장석, 무스코바이트가 뭐요? 배군모 이렇게 써놓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타이트는 흑음모 이렇게 이게 다 칼륨이 많은 점토 광물이에요. 어디가 많아요? 2대1 점토 광물에 많다. 그 다음에 칼륨은 뭐 두 가지 있어요, 그죠?
319쪽으로 항산칼리, 염화칼리 두 종류 있어요. 칼슘 있습니다. 칼슘은 석회암에 많이 들어있죠. 폐장석, 사장석, 각섬석, 녹섬석 이런 데서 많이 들어있다. 칼슘의 역할 320쪽 펙틴 구성 첫째 줄 세포벽을 구성한다. 칼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조직 생장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효소 활성화하는 칼모듈린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칼슘 단백질인데 이게 효소 작용을 조절하는 게 칼모듈린 중요해요. 칼슘은 뭐 이제 배꼽 썩은병, 토마토 배꼽 썩은병, 사과의 고도병 이런데 나타나고 칼슘 비료는 뭐예요? 아까 얘기했어요. 321쪽 소석회, 생석회, 뭐 구토 네 가지가 있어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생석회 맨 밑에 있는 거는 불르다가 석회석을 불로 이제 태워서 이산화탄소 제거한 거고, 소석회는 뭐예요? 물르다가 처리해서 만든 거고, 석회석은 그 자체고 석회고토는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거다. 그래서 생석회, 소석회 다 특징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마그네슘 다 중요하고, 마그네슘 322쪽 그림 엽록소 구성 보시면 마그네슘이 가운데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323쪽 마그네슘 항산고토, 수산화고토 이런 게 있고, 황이 있어요. 황은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1번 산성화시킨다, 2번 알칼리를 중성화시킨다. 알칼리를 중성화시킨다. 예. 전번에 얘기했죠. 뭐 철과 뭐 이런 거, 철, 망간 이런 거랑 잘 붙는다고 그랬죠. 황은 또 그래서 이제 염류토양을 이제 중성화시키는 게 황이란 얘기예요. 황은 그 나쁜 역할을 해요. 황산화 됐을 때, 그러니까 환원 상태에서 황이 그 아까 얘기했던 철과 망간 이런 거랑 결합해서 그 세포벽, 식물의 세포벽, 수목 이런 거를 갉아먹죠. 이제 나쁜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황이 안 좋다. 환원 상태에서 그런 게 있고요. 325쪽에 가면은 황은 아미노산을 생성해요. 단백질 만들려면 아미노산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리고 황은 그런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미량원소로 넘어갈게요. 미량원소 다 알아두셔야 되는데 다 읽어보세요. 시간 날 때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아서 양이, 그죠? 철, 구리, 아연, 붕소, 몰리브덴, 여기 나와 있는 코발트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38쪽에 보시면 뭐 오래된 성숙한 황화현상이 일어난다. 이건 왜 그래요? 이동이 잘 되는 거 있죠. 식물체 내에서. 질소 뭐 이런 거, 칼륨. 안 되는 게 뭐 있어요? 예, BS 카구철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어요. BS 카구철. 그죠? BS 카구철. 이거는 식물체 내에서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써놓으세요. BS 카구철 안 되는 거. B, 붕소, S, 황, 구, BS 카, 아니 칼슘, 구리, 철 이런 게 이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린 잎부터 이동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어린 잎에 영양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게 그때부터 이제 어린 거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결핍이 되면 그런 거 꼭 알아두세요. 이건 뭐 1회 때도 나고 2회 때도 나고 그죠? 토양 오염에 대해서는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오염은 뭐 다 중요하긴 한데 351쪽 시간이 없어갖고 그냥 대충 할게요. 351쪽에 보면 오염을 일으키는 거 표 밑에 보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육각크롬, 육종과 시안, 그죠? 페놀 및 pH 이런 거로 측정하는데 나쁜 건 다 알아두셔야죠.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크롬, 시안, 페놀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나쁜 거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 항상 이 뒷부분이 빠르게 지나가게 돼요. 앞부분을 막 정확히 설명하다 보면 그래서 역보적이야.
그리고 373쪽 이게 중요하죠. 이 그래프를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그 필수 원소가 있고 비필수 원소가 있어요. 그죠? 필수 원소들은 결핍 때도 문제가 생기고 너무 많아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핍됐을 때 하위 한계 농도라고 그래요. 그거를 LCC. 그다음에 상위 한계 농도는 너무 많아서 탈이 나는 거가 UCC. 두 가지 있는 거를 뭐냐? 필수 원소. 불이라든가 아연 같은 거죠. 너무 적어도 LCC가 낮으니까 결핍이 되고 너무 많아요. 그럼 UCC가 돼서 독성을 나타내. 그런데 UCC만 있는 거는 비필수 원소, 카드뮴, 납은 UCC만 존재한다. 이건 뭐 부족해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많았을 때만 문제가 되는 거가 UCC만 있는 게 뭐요? 카드뮴, 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나머지 뭐 중요한 게 있는데 뭐 나중에 좀 뭐 제가 녹음한 거라든가 이런 걸 보시면 되고 이거 오염된 걸 어떻게 복원하는 거 있죠? 생물학적 처리가 있어요. 그럼 꼭 알아두셔야 돼. 바이오 디그레이션 383조 바이오 디그레이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뭐로 해요? 미생물. 바이오 디그레이션 미생물. 그다음에 384조 바이오 벤팅. 예, 공기를 주입한다. 이것도 산소를 농도시키면 미생물이 보내는 능력을 촉진한다. 바이오 벤팅. 또 랜드 파밍. 장비적으로 되죠. 예, 이거 장비 공기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도 저기 생물학적 처리 방법. 그다음에 파이토 리미데이션이라고 그랬어요. 385쪽에 보면 파이토 리미데이션 밑에 있는 거 식물을 갖고 이제 정화를 시키는 거죠. 거기 의미들 다 A, B, C, D 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지금 얘기한 생물학적 방제. 요거 외우시면 이제 생물학적 방제 나머지 뭐 물리학적 이런 거 되겠죠. 그죠? 생물학적 방제 어떤 게 있나 꼭 알아두시고 하셔야 되고 토양 관리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관리는 뭐 어떤 게 중요해요? 침식이 중요해요. 침식. 나머지는 뭐 약분 같은 거는 녹음된 게 있으니까 그 침식 인저가 있어요. 402쪽에 토양 유실 예측 공식이 있거든요. 예측 공식에 보면 A가 있어요. A 다섯 번째 줄 402쪽. 그 다음에 그거는 강우 인자하고 토양 침식 인자하고 경사도 경사장 작부 인자 토양 관리 인자 이렇게 곱해서 유실 예측을 공사해요. 크면 안 좋죠. 그죠? 유실이 많아지니까 다 곱해야 되는데 숫자가 크면 안 되고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침식 인자 K가 많이 나와요. K는 어떤 두 가지로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 보시면 네. 침투율과 토양 구조의 안정성. 그러니까 침투율이 높으면 유거량이 적어지겠죠. 물이 다 스며들어갖고 유거를 안 시키는데 침투량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다음 뭐가 있어야 돼? 철과 알루미늄 같은 게 있으면 저항성이 강하다. K 값은 1이 최대인데 주로 0에서 1.0 사이에 있다. 나머지 경사도 뭐 작부인자 나왔던 것 같은데 404쪽에 보시면 그 토양 그 표면에 어떤 식물을 심느냐에 따라서 유실이 이제 좋아지고 나빠지고 그러잖아요. 뭐를 심어야 되겠어요? 1번 옥수수, 2번 목초. 목초를 심어야 되겠죠. 왜냐면 작부인자가 이게 목초 같은 거 촘촘해서 유실이 안 되니까 숫자가 0.08이고 옥수수는 띠금띠금 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0.47 숫자가 크죠. 요번에 시험에 났다는 게 뭐 어떤 게 났어요? 그거 났다고 그러던데. 뭐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뭐 거기 보면 407쪽에 보면 그런 산에 그거 이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뭐 초생대라는 게 있어요. 풀을 심어서 이제 띠를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계단식 그런 걸 해야지 유실이 안 되죠. 그래서 등고선 재배라든가 초생대 그래서 풀 같은 걸 심고 등고선에 맞춰서 이제 계단식으로 맞추고 그렇게 하면 유실이 잘 안 됩니다. 쭉 넘어가면서 토양 분류로 넘어가겠습니다. 토양 분류는 435쪽 처음에 좀 했죠. 네,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다시 좀 하면은 새로 오신 분들 녹음한 거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맨 밑에 줄 435쪽 12목이 있어요. 그죠? 제일 크게 나누면 12목, 그 다음에 아목, 대군, 436 아군, 속통 이렇게 6단계로 나눈다. 그래서 노트 9-1을 좀 이해를 하면은 좀 좋겠다. 왜냐하면은요 어렵게 나면 이렇게 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쉬운 게 뭐냐면 맨 밑에 있잖아요. 맨 이쪽에 있는 거. ENT 하면 엔티졸이죠. 예. 요거를 보고 아 이건 엔티졸이다. 엔티졸은 이제 미숙토다. 예, 미숙토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맨 이쪽에 있는 게 통이에요. 문포라고 돼 있는 게 있죠. 통이고 그 중간에 있는 건 쭉 읽어보셔요. 이렇게 구조가 이렇게 토양을 나눈다 이렇게 돼 있고 전번에 439쪽 12목 나누는 거 438쪽하고 439쪽 순서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엔티졸, 인테시졸, 알피졸, 그 다음에 울티졸. 이게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토양에 보시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써 있죠. 여기 보면 미숙토 있고 미숙토가 인셉티졸, 엔티졸이고 단숙토는 인셉티졸이고 그 다음에 성숙토는 알피졸이고 순서예요. 그죠? 처음에 이제 약간 미숙했다가 조금 단숙했다, 성숙했다 순서고요. 그 12목은 다 에어두사라고 그랬죠. 예. 딱 저기 하면 나와야 돼요. 그 특징. 그 다음에 445쪽 성령질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에 우리 445쪽 그 2대 때 시험이 났던 거예요. 성력이라는 게 뭐예요? 바위 뭐 이런 거예요. 좀 약간 큰 거. 모래보다도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사질성력, 양질성력, 식질성력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35%가 기준이에요. 모래가 30% 섞였으면 사질성력, 뭐 롬니 스케탈, 뭐 샌디 스케탈, 크레비 식질 스케탈 뭐 이런 게 있어. 성력이라는 게 35%로 기준해서 나눈다. 이 정도도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나라 토양은 뭐 안 나올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 토양 아까 얘기했죠. 446조 미숙토, 반숙토, 성숙토, 가숙토 뭐 이런 게 다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있는 토양 그거 나올 수도 있어요. 네.